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키맨 민재기 팀장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벌써 날씨가 초여름 날씨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5월 셋째 주 다음 주는요, 낮 기온이 28도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일기예보가 나오던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니까 우리 증시도 좀 뜨겁게 달아올라 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지 가족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또 일요일 밤에 우리 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주간 찐시장 방송을 이렇게 이제 한 주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4월 말 5월 초에 시장이 조금 슬로우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4월 초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월 초부터 우리 가족 여러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주간 찐시장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전략이라든지 시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직은 조금 더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종목을 아주 화려한 종목 장세가 다시 좀 부활을 할 것 같으면, 그때는 아마 제가 주간 찐시황 방송에서 종목 이야기를 많이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종목 이야기도 제가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방송 뒤쪽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쪽은 제가 전체 시장 전략과 또 시황에 대해서 또 최근의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말 사이에 나온 몇 가지 뉴스들 정리를 좀 또 우리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뉴스냐 하면요, 쿠퍼라는 여기 단어가 보이죠? 쿠퍼는 구리입니다. 구리, 그죠? 구리. 네. 자, 중국의 그 구리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국의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고, 이게 아시아에 있는 트레이더, 우리 지금 제 방송을 같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트레이더시고, 저도 어떻게 보면 또 트레이더일 수도 있는데, 아시아에 있는 트레이더들을 상당히 좀 힘들게 만들고 있다. 왜? 중국의 구리 수요가 생각보다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과 관련된 이 구리의 흐름이 어떤 데라는 것을 한번 보죠. 네. 자, 여기가 2023년도 연초입니다. 연초에 구리 가격이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3월 달에도 이렇게 반등을 주는 듯 하더니만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저점을 이렇게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구리라는 이 원자재는요,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는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한번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중국의 ISM 제조업 PMI 이런 지표들이 나올 때 시장에서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제조업의 경기가 무척 주식시장에서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조업 경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리라고 할 수 있는데, 구리의 수요 부진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가격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구리가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온 부분인데, 구리는 우리가 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10원짜리 동전 만들 때 구리 많이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화학 원소로는 CU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주기율표상으로는 29번 이렇게,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구리가 전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쓰이냐 하면 이 특징이 있죠. 특징이 열을 매우 잘 전달하는 특징이 있고요. 부드러운 금속이라고 하네요. 부드러운 금속은 어떤 금속일까요? 네, 아무튼 열을 매우 잘 전도를 하고, 전기 또한 전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아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자재에도 사용이 되고요, 합금으로.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있죠.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라는 게 있다. 그러면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니까 당연히 경기가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이 구리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수요가 올라오니까 가격도 올라올 것이고, 근데 지금처럼 생각보다 경기가 조금 슬로우해서 중국의 수요가 별로 안 올라오면 가격이 지금처럼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구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의 흐름을 보면 실물 경기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별명이 닥터 쿠퍼, 여기는 코퍼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쿠퍼라고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리오프닝이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뭐 되지 않겠냐, 뭐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그런 조짐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이라든지, 그죠, 여행, 이러한 서비스업 쪽은 수요가 매우 강한데, 이런 쪽은 아직까지 리오프닝 되지만 제조업 쪽으로는 뭔가 수요가 강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그래서 중국의 경기는 아직까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제 주식 시장까지 요거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듯 하다가, 요거 우리가 좀 싫어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이런 거 좋아하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 위에서 이렇게 꺾이고 내려오는 쌍봉의 흐름을 상해 종합지수가 이번 주에 4일 연속으로 음봉을 만들고 있다 보시고요. 자, 근데 이제 상해 종합지수는 그래도 200일선 위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심청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4월 중하순에 200일선을 이렇게 아래로 깨고 내려왔고, 여전히 그 위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대적으로 더 약한 그림이 심천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홍콩 쪽 한번 또 움직여 볼까요? 홍콩 쪽으로 날아가 보면, 홍콩도 200일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별로 최근에 움직임이 없는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얼마만큼 빨리 빠른 속도로 회복될지에 따라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러한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리 가격의 흐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단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항상 구리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거나 뭐 재고와 가격 움직임이 특별한 게 보일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원픽이 가장 큰 종목으로서, 제가 구리 가격과 크게 연동이 되는 종목을 제가 풍산이라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풍산. 네. 자, 요 구간에서 이제 풍산이 이렇게 오를 때는, 풍산이 방산주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모멘텀이 있었죠. 예.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뭐 총알도 부족하고 폭탄도 부족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풍산이 그 부족분을 좀 메우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있으면서 좀 움직였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전 고점에서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제가 줄을 그어놓은 요 가격대를, 아마 장 시작 전 방송에서 제가 요 가격은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43,7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수반한 이 양봉의 시가가 43,700원인데, 이 가격을 이탈하면 조금 풍산도 이제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여기를 이탈을 했고, 그 뒤로는 잠깐 반등 주는 하다가 다시 여기 21선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구리 가격이 만약에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면 풍산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구리 가격이 저점을 좀 잡아줘야 가격 조정이 풍산도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고점을 돌파한 요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요 구간 있죠. 여기 정도가 4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4만원 정도 전후에서는 구리 가격이 특별히 추가적으로 아주 큰 폭으로 더 하락하지만 않고 여기에서 조금 안정을 찾아준다라면, 풍산도 4만원 정도 전후에서는 가격 조정을 조금 일단 1차적으로는 마무리할 가능성 정도 한번 염두에 두고, 앞으로 뭐 구리라든지 방산 쪽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풍산은 제가 또 좋은 위치에 좋은 타이밍이 오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리 가격 이슈가 될 때 작은 종목으로 이야기해 드렸던 종목은, 종목 중에 하나는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구산업. 네,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구리 가격에 대해서 제가 좀 움직임이 특징적인 흐름이 있고 이슈가 생겼을 때 요 빨간색, 검은색 구간에서
예, 그리고 여기 밑에 있을 때 코멘트를 드렸는데, 그리고 신나게 이렇게 달렸다가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한 저항이 없는 자리에서는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가 많이 터지는 양봉이 나타나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이런 양봉이 만들어지면 조심해야 되는 클라이막스일 수 있다. 개인 투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봉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도 지금 시가에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죠? 5,960원 정도 되나요? 5,950원에서 한 6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요 가격을 이탈하면, 네, 여기에서 엄청나게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의 물량이 이제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당분간은 무거운 저항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기를 깨고 내려왔고, 이번에 돌파하려다가 거기서 부딪히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구산업, 풍산, 또 대창 뭐 이런 종목들,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추후에 제가 구리의 전망이라든지 구리의 또 중요한 또 뭐 시그널 움직임이 나타나면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뭐 투자의 뭐 우선순위보다는 후순위로 지켜보면 정도가 맞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말 사이에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특징적인 부분은,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자, 미국의, US는 미국이잖아요. 그죠? 컨슈머는 소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센티멘트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심리가 뭐 했대요? 올랐나요? 아니죠.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언제? 6개월 내, 그죠? 6개월 내 최저치로 지금 소비자 심리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안 좋다라는 거죠. 소비 심리가. 이거는 설문을 통해서 저희 같이 이제 일반 이제 미국 시민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한번 받아보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을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다양한 뭐 계층별로 이렇게 설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여기 보시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컨슈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미시간 대학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심리 지수 설문조사 한 내용입니다. 그게 최근 6개월 내 조금 떨어졌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은 클로즈 했는데 어떻게? 빨갛게. 근데 우리나라는 빨간 거면 좋은 건데 미국은 빨간 거면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 57.7로 끝났습니다. 57.7. 이거는 100이 기준이거든요. 기준선이. 그러니까 100보다 한참 지금 밑에 있는데 추세가 중요해요. 자, 55, 56, 57. 이거는 100 밑에 있지만 개선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연초에 2월달 정도 고점이 67이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63.5, 이번에 57.7이니까 이 추세의 방향이 이런 모양입니다. 100 아래에서도 추세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5월 12일 날 발표된 요거의 예측치 컨센서스는 63이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보니까 57.7. 돌아가면 6개월 전보다 지금 6개월 전보다도 6개월 내 가장 낮은 숫자가 나왔다. 그게 지금 주말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게 그럼 영향을 주는데 라고 하면, 제가 늘 강조드리죠. 우리가 GDP로 구성하는 항목은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요. 기업들의 투자, 그 다음에 정부의 투자, 정부의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X-G인가요? 네, 이게 순수출이죠.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X-M이었나? 네, X-M. 네, 요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GDP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미국은 여기 C가, 여기 소비잖아요, 소비. 미국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약 70%입니다, 70%. 그래서 소매 판매 데이터가 중요하고 소비 심리도 중요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높거든요. 달러를 막 윤전기를 돌려서 잉크 묻혀서 찍어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막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은 소비가 아주 중요하다. 소비가 지탱이 되면 다른 거 웬만하면 뭐 안 좋게 나와도 다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요게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심리가.
근데 이게 왜 이제 시장에서는 또 관심 있게 보냐 하면 이 소비자 심리 지수와 앞으로 향후에 있을 가계의 소비 지출은 네. 그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면 가계 소비 지출도 동향이 이렇게 좀 된다라는 겁니다. 뭐죠? 같이 거의 움직이더라. 1이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1이면. 근데 이게 0.8이니까 거의 상관관계가 유사하게 이 두 개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가 나 불안해요 라고 지금 많이 설문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내 주머니에서 지출하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줄어들 가능성, 요게 이제 시장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상치보다 지금 큰 차이가 나면서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면 소비 심리가 이렇게 불안할까요? 아마 요게 있겠죠. 지금 계속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뭐죠 이거? 부채 한도 협상. 네. 그죠. 자, 원래 이거 주말을 앞두고 다시 한번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좀 기분이 살짝 안 좋았나 보죠?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연기가 되어버리면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의 이 불안감이 여전히 지금 진행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증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소비할 때 제일 불안한 거는, 싫은 거는 뭐죠? 네 글자입니다. 항상 우리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예, 그랬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 미래가 불확실한데 내가 얼마나 소비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김혜자 도시락을 해자 도시락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KB증권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서 고소득 연봉을 이렇게 받는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제가 퇴근하면서 해자 도시락을 4,200원에 할인한다고 삼성카드로 결제하지 않겠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 결렬 뭐 안 되면 어떻게 뭐 이런 불안감이 소비 심리에 위축을 가져왔다.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6월 1일을 엑스데이트라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못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6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다음 내일이면 5월 15일이니까 약 2주 정도 남아 있는데 아마 언론에서나 그다음에 미국 의회, 그다음에 바이든, 옐런 뭐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불확실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속보로 막 전해지게 되죠. 야, 미국의 5월달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네, 그죠? 예비치보다 전월보다 하락을 했고 안 좋다, 뭐 이런 건데 또 하나는 뭐죠? 여기 기아사에서요,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기대 인플레. 근데 이게 2011년 내 최고 장기입니다. 특히 5년, 5년 장기 기대 인플레가. 기대 인플레는 뭐죠? 이게 이제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나올 때 같이 이제 나오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1년 뒤나 5년 뒤에 물가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기로 봤을 때는 기대 인플레가 5년 뒤에 물가는 여전히 높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물가에 대한 전망이 이렇게 여전히 높다라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불안해하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 제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도 이런 코멘트를 했네요.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거의 우리 곳간이 다 비일 것 같다. 바닥이 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잘 버티면 뭐 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저기에서 우리 다 바닥 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금이 없으면 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디폴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잘 버티면 뭐 7월 말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뭐다? 어쨌든 지금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럼 이 불확실성이 우리가 정말로 큰 위기인가? 아니면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가?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자료 중에 일부인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자, 2021년으로 돌아왔을 때 뭐 오늘 제가 방송을 뭐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천둥 소리도 들리고 뭐 앰뷸런스 소리도 들리고 뭐 난리네요 지금. 이것 또한 불확실성이죠.
뭔가 외부에서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2021년과 마찬가지로 부채 한도의 기한이 9월로 유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유예는 됐지만 어쨌든 계속 이거는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는 뭔가 불안감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막판까지 계속될 경우에는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고 피치, 이거는 신용 평가사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했고, 뭐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CEA에서는 디폴트 되면 미국 경제는 큰 타격이 있을 거다. 뭐 계속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 하니까 맨날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부정적인 거니까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저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요 코멘트가 가장 우리가 그래도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수의 IB들은 투자 은행들입니다. 타협이 당분간은 실패하겠지만 결국 기한에 임박해서 공화당 측의 양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결국 벼랑 끝에 가서 끌어안고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누구 하나는 뭐 지금 공화당 쪽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결국에는 뭐 이루어지지 않겠나 타협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싶네요. 예. 불확실성은 좋게 되기 전까지 이렇게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끝난다는 게 아니죠. 미국이 부도나고 주식시장이 붕괴돼서 뭐 끝장난다, 인류가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노이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결론은 해결된다라는 거고, 이번에 해결되기 전까지의 변동성을 오히려 내가 조금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회로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서 오히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재무부의 재무부의 재정이 언제 캐시가 다 소진될지는 아직은 여전히 좀 불확실성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uncertainty. 네. 제일 싫어하는 거죠. 여전히 불확실하다. 네. 그래서 재무부의 재정이 언제 소진될지 다 쓰여질지는 불확실하다. 옐런 장관도 계속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옐런 재무장관이 발언의 수위 자체가 계속 높고, 그죠? 계속 코멘트를 내뱉고 있죠, 요즘은, 그죠? 그 다음에 주말 사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공화당입니다, 소속이 만나기로 했는데 1차로 만나서 별로 얻어낸 게 없고, 그 다음에 2차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연기가 돼버렸고, 그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채 한도 상향을 해주면서 해결은 되겠지만 합의가 예상보다 질질 끌면서 늦어지면서 이게 불확실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것들을 질질 끌면서 주식시장이 큰 폭에 이렇게 출렁임이 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그러면 가족 여러분들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자, 어쨌든 이거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공무원입니다. 정치인이고, 그죠? 자, 의원들이잖아요. 이건 정치인들입니다. 본인들이 결코 손해보는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손해보는 행동을, 공손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정치인들도 본인들이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겠죠. 이거 만약에 부채 한도 증액이 실패한다면 아주 작게는 본인들이 받는 급여도 중단이 되게 됩니다. 뭐 엄청나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급여가 중단되면 힘들어지잖아요, 사는 게. 그리고 이로 인해서 뭔가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안 좋은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면 다 비난이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모든 비난은. 그렇잖아요.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몇이나 될까요? 난 상관없어. 난 끝까지 밀어붙일 거야. 그렇지 않을걸요. 그죠? 결국에는 국민들의 표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가서는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아마 협상에 성공하지 않을까, 끝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과거에 부채 한도 증액이 지연됐을 때 다우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뭐 저점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연됐을 때 하락한 다음에 그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합의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가 우린 중요한 거거든요. 예. 협의에 이루고 난 다음에는 주가는 아주 빠르게 튀어 올랐습니다. 복원이 되면서.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요때가 바로 8월달, 9월달입니다. 2011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됐던데 그 2개월 이후에 타결되고 난 다음에 미국 다우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더 옆으로 횡보했나요? 밑으로 내려갔나요? 아니죠. 예. 엄청난 복원력으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스텝을 길게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 지금 당장은 요거 구간이지만 아시겠죠? 네. 결국 협의에 정치인들이니까 협의에 이를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매우 주가는 빠른 복원력이 나타난다라는 과거의 케이스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만약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최근에 미국에서 이야기한 것은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준 것 중에 안전판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 그럼 미국 채권이면 미국채죠, 미국채. 우리나라에서 저기 발행한 건 뭐죠? 국고채, 그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채권에 대한 원리금은 내가 만약에 누군가 우리 미국 국채를 1억을 투자를 했다라면 이자는 모르겠지만 그죠? 투자한 이 원금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것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의 부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비관적으로 가족께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거는 하나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가는 매우 빠르게 튀어오르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말까지의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뭔가 위험의 지표가 커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5월 12일까지의 흐름입니다. 금요일까지. 자, 보시면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오다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는 아직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난 3월 중하순에 있었던 여기 구간 이게 한 5.2에서 5.3% 구간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미국의 안전한 채권 대비해서 위험한 회사채의 스프레드의 흐름이 저기까지 급격히 올라갔었거든요. 5.2에서 5.3 만에 하나 다시 저기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러한 단계는 아니다. 경계심만 가지고 계속 체크를 하고 저는 이미 5월 달까지는 계속 좀 재미없는 지수 전체 흐름상으로는 물론 개별 종목 테마는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5월이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가 잘 보내면 6월부터는 꽤 괜찮은 장이 다시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만 차분하게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대신에 이게 막 급등하는 이런 그림이 안 나타나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또 중국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면 중국은 도시들이 뭔가 또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들을 자꾸 쫓아내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뭔가 활동이 멈추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셧다운이 많이 됐잖아요. 중국은 경제 활동이 그죠? 경제 활동이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지방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뭔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어야지, 그죠? 세수가 있어야지 뭔가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고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외국 자본을 좀 유치를 하고 싶은데, 유치를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서 좀 중국에서 외국 자본들의 투자를 조금
껄끄럽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외국 자본에 대해서 이제 중앙에서는 껄끄럽게 할까요? 지금 미중, 그다음에 뭐 유럽 중, 뭐 이 서방 국가들이 좀 중국하고는 계속 뭔가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쪽으로 최첨단 관련된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자꾸 태클을 걸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서는 힘들어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러면 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항상 뭐죠? 우리는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수의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내수 부양 정책, 내수 진작책 이런 것들이 중국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강력한 카드가 나온 건 아닌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산업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쪽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바이오 쪽에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요 차트는 뭐냐 하면 위에 있는 조금 짙은 색이 존슨앤존슨입니다.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 네. 자,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우리 사용하시는 분들 아시죠? 저도 뭐 아기 때 저희 부모님이 발라주시진 않으셨을 때 우리 때는 뭐 다들 이거 애기들 뭐 이렇게 막 발라주고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막 키웠겠지. 아무튼 네. 존슨즈 베이비 로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존슨앤존슨의 주가고요.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존슨앤존슨은 최근에 내려오면서 조금 재미없는 그러한 그림이 멈춰 있는데 시가총액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역전을 만든 기업이 있으니 이 회사가 바로 일라이릴리라는 회사입니다. 일라이릴리의 시가총액이 지금 존슨앤존슨을 역전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역전이 임박했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랐으니까 갑자기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지금 주가가 튀어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난번에 제가 체중 감소와 관련된 체중 감량, 그죠? 그러니까 비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고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주가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련된 약들이 이제 들어오면 조금 그런 관련된 관심사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라일리가 바로 그런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곧 들어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운자로라는 거죠. 마운자로. 네. 마운자로라는 건데 이 좀 시장에서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감에 일라일리가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일라일리는 움직이는 내용 중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는 부분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정식으로 이게 승인을 만약에 받게 되면 아마 앞으로 움직임을 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노보노디스크가 커트라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위고비라는 게 원래 당뇨병 한우들한테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게 비만에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오히려 당뇨 쪽으로 이게 가는 물량들이 지금 부족하다 뭐 그런 내용들로 생산량을 조절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근데 저런 뉴스로 주가가 이렇게 갭 하락을 했을 때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네. 자, 관련된 내용은 이런 거입니다. GLP-1이 기전이라고 말씀드렸죠. 당뇨에서 아주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기전 중에 하나가 GLP-1인데 이게 비만으로 확장되면서 쇼티지가 시작된다. 요게 큰 지금 바이오 쪽의 헬스케어, 또 비만 치료제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3년 동안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많이 찌신 분들이 많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리오프닝이 막 되면서 그죠? 이제 또 여름이고 봄, 여름 그럼 더욱더 이제 내 몸매가 드러나게 될 거고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죠. 근데 이 위고비에 대해서 미국의 SNS, 틱톡 이런 쪽에 우리 유명 한 분들이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뭐 거기에 나 요것 때문에 효과 봤다라고 자꾸 이렇게 펌프를 하니까 이게 풍기 현상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으로 FDA 승인을 받았는데 요게 이제
뭐 비만 치료제로도 정식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아마 수요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요거 맞고 감량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시장에서 더 관심이 더 막 커졌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GLP-1을 가지고 하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한미약품이 크게 뭐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뭐 강하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시장이 지금 안 좋으니까 또 이제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림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비만 관련된 이러한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면 한미약품은 우리가 관찰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여기까지 한번 쭉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부분은, 요즘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분명히 물가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왔던 물가가, 아니 다 이렇게 내려온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왜 증시가 이렇게 되지 못하냐, 그죠? 이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KB증권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가지고 관여분들한테 조금, 우리 초보자분들, 뭐 고수분들이야 뭐 다들 잘 아실 거니까 저희 KB증권이 잘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요게 보시면 4월달 CPI와 제가 PPI가 모두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뭐 절대 숫자 자체는 있지만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 아닙니까? 완만하게 지금, 그죠? 절대 숫자는 높지만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하락 추세가 이렇게 확인되는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서비스 쪽인데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는 빨간색입니다. 서비스업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하는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비스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파란색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제조업 쪽은 반등 조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름 이후에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두 개가 빨간색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 물가의 흐름을 보면, 올라갈 때는 거의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떨어지고, 그죠? 올라갈 때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서비스 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는데, 제조업 쪽에서는 반대의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디커플링이 다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조금 헷갈린다라는 거죠. 하나는 떨어지는데 하나는 또 올라갈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이코노미스트, 경제 전문가분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뭘 봐야 된다? 관여 여러분들,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 관점에서,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왜?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위에도 그렇고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제조업 쪽을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가 안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시가 힘이 없는데, 국채금리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금리. 물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채금리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거는 2년물이고요. 밑에 거는 10년물입니다. 그냥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그 이상 그 밑으로 더 떨어지지는 못하고, 그죠? 특별한 움직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밑으로 이렇게 더 강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증시가 노란색으로 보시면 돼요. S&P 500으로 보죠. 지금 S&P 500이 상방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고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고용. 지금 고용이 엄청나게 뜨겁다가 약간 고용이 지금 뜨거운 열기가 식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지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 고용이, 실업률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실업보험 실업수당 청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실업률도 그래서 다시 튀고 이렇게 돼서 고용이 악화가 되면 시장이 불안해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모멘텀을 하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용이 악화되면서 만약 시장이 큰일 났네, 믿었던 고용마저 흔들리네 하면서 시장이 박살나면 오히려 그때가 좋은 주식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6월 전후 정도가 실업률에 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 시장 기대치가 있습니다. 저점이 나온다는 건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6월 전후를 기점으로 이렇게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진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증시가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시그널에 우리가 좋은 매수세 타이밍이 오냐 하면, 자, 보면, 자,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금리를 연준에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적어도 동결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하시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금리를 인하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년물 금리를 그때는 잘 봐야 되겠죠. 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잘 반영하는 금리니까,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가면 야, 금리 이거 이제 인하하겠네. 그러면 단기물이 떨어지는, 금리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단기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즉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인하한다는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한다라는 것 쪽으로 베팅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단기금리를 이렇게 인하가 되면, 단기금리가 떨어지면 검은색 그림인 S&P 500도 같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시장이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주가는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어때요? 결국에는 주식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죠. 결국에는 증시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 단기금리 떨어질 때 주가 떨어지는데 그때가 결국에는 좋은 타이밍.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금리가 급락을 하면 초기에는 증시도 하락을 하는데, 하지만 그때가 길게 봤을 때는 매수인 기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추후에 증시는 다시 상승을 한다. 단기금리 하락과 함께. 자,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부분이, 그러면 저물가 시대와 인플레 시대 때 이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실업률이 상승하는 거에 따라서. 인플레 시대에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인플레 시대인데, 지금 시대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시대에 과거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 하면,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좋아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실업률이 떨어지다가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증시가 올라갔고, 실업률이 떨어지다가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증시가 이렇게 V자, 그죠? 실업률이 이렇게 턴을 하니까 증시도 턴.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이 상승을 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로 선회를 하게 될 것이고, 단기금리는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증시가 반짝 하락을 했다가 다시 증시가 반등하는 랠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이 6월달 전후로 실업률이 튀어오르면서 단기금리가 하락을 시작하면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그때 용기와 인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시면 되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좋은 타이밍에서 제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저러한 환경이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6월달 전후 실업률 상승하면 증시는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가 조정이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그널은 뭐냐? 단기금리가 급락하는, 단기금리 하락하는 게 시그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정도만 관련해서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종목 이야기, 제가 한 10분 정도는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가 이제 가족 여러분들의 가장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만약에 관심을 둬야 된다면 이쪽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맨님 주식을 골라야 된다면 어떤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 저는 대형 성장주 쪽을 보는 게 어떨까? 자, 대형 성장주를 주목을 하자.
결국엔 핵심은 대형 성장주를 주목을 하자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증시가 동반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근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약했습니다. 다들 느끼셨죠? 체감적으로. 물가가 하락을 하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 내부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세로는요, 고객 예탁금입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빨간색 그림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뭔가 흐름이 어땠나요? 고객 예탁금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코스닥 지수도 좋고, 그죠? 고객 예탁금이 최근에 이렇게 증가할 때 코스닥 지수 좋았습니다. 근데 고객 예탁금이 54조를 최근에 넘어섰다가 다시 50조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같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즉 유동성이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대기 유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들의 자금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자, 그 다음 신용잔고, 이것도 중요하죠. 왜? 시장이 될 것 같으면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사시잖아요. 그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근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지금 좀 막혀져 있잖아요. 증권사들이 요즘 뭔가 주가 조작 사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죠. 증권사들이 신용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용과 세로 막대 그래프는 신용 잔고 금액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그리고 빨간색이 코스닥인데 보시는 것처럼 신용 잔고 증가할 때 코스닥 같이 올라오고요. 신용잔고 이렇게 줄어들 때 빠지고, 신용잔고 늘어날 때 같이 올라오고, 최근에 신용잔고 이렇게 줄어들 때 코스닥 같이 빠지죠. 이것 또한 고객 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의 유동성에 영향을 좀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그러면 이렇게 뭐 금액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시장 스타일에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확 줄어든 증시 거래대금, 코스닥 역전 현상이 4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한 3월, 4월 초반까지는 엄청나게 장이 좋으면서 거래대금이 막 증가하면서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4개월 만에 지금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진짜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그려봤는데요. 언제부터? 노란색이 코스닥이고요. 검은색이 코스피입니다. 자, 원래는 코스피가 거래대금이 위에, 검은색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높죠. 근데 언제부터 역전이 됐나요? 지금 올 연초에부터 노란색의 코스닥 거래대금이 검은색의 코스피 거래대금을 역전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뭐 됐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종목 장세, AI, 로봇,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뜨거운 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훨씬 더 강했는데 이게 4월 중순을 지나면서부터 떨어졌잖아요. 지금 검은색이 더 위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어디에?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죠. 지금 주요국 증시도 흐름을 한번 보시면 주요국 증시는 앞에 대형 지수, 중소형 지수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한번 보시죠.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4월달까지 보시면 파란색이 대형주 지수입니다. 파란색이 대형주 지수인데 이 회색이 중소형주 지수인데요. 중소형주 지수가 월등히 더 강했잖아요. 거의 4월달만 비슷하지, 그죠? 중소형주 지수가 지금까지 강했다고. 근데 5월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대형주 지수는 거의 안 빠지고 있는데 중소형주 지수는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뭔가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제가 쭉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많이 산 종목을 제가 뽑은 거죠. 자, 여기 보면 대부분 다 대형주가 지금 표준에 있습니다. 물론 금액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시장을 지금 리딩하는 종목이 여기에 보이네요. 뭐죠? 첫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그죠? 인터넷의 대표 주자 네이버를 한 주 동안 2,300억이나 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나마 펀더멘탈이 가장 양호한 대형 업종, 그죠? 반도체가 조금 아직까지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 요 두 가지가 저는 가장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YG엔터 이번에 실적 잘 나왔던, 그죠? 뭐, 그 다음에 LG이노텍,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이버와 주가와 금리와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네이버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2022년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네,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실업률이 만약 올라가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구간이라면 네이버는 주가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네이버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좋아지는 구간으로 큰 그림에선 바닥을 지나가는 흐름으로 네이버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 성장주 중에서 네이버를 좋게 보는 이유가 요게 하나가 있고요. 자, 이거 옛날부터 제가 좀 이거는 원리를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도 1, 2년 동안 이게 계속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죠? 분모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 앞으로 요게 요렇게 되니까 분모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성장주니까 이걸 만약에 많이 못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떨어지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놓였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할 때는 불리했는데 이제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 부분을 봐야 되고 최근 5개월 동안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교해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확연하게 이렇게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일단은 네이버를 먼저 보자라는 있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밸류에이션도 지금 훨씬 더 네이버가 더 싸잖아요. 지금 영업이익도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다 선방을 했고 근데 카카오는 안 좋았고 근데 밸류에이션도 더 싸니까 당연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일주일 동안 2천만 넘게 막 사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한번 보세요. 이거 요즘 신용잔고율 높은 종목들은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급락도 나오고. 근데 네이버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누구나 관심이 있는 별명이 국민주입니다. 국민주. 근데 지금 신용잔고율이 제가 주말에 업데이트한 게 이게 얼마냐면 최근에 더 떨어져 버렸네요. 급락을 해서 0.4. 부담이 없죠. 이 신용잔고율도 매우 부담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밸류는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가 네이버는 여기인데 여기까지 와 있네요. 지금 밴드 하단부까지. 그죠? 밸류에이션이 부담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1.3배 정도 되나요? 1.3배에서 1.5배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는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 근데 카카오는 이게 몇 배냐면 2.3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강한 종목이 역사적인 밴드에 있는데 카카오는 2.3배고 네이버는 1.3배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더 싼 네이버가 더 우선순위, 투자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주환원 정책 말씀드렸던 거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요거 AI 관련된 서비스 출시하는 게 있고요. 수급 그래서 강하게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는 별로 아직 그러한 움직임이 없고 자 200일선은 이제 네이버는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웹툰입니다. 웹툰. 네이버 웹툰이 미국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웹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웹툰을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우리나라의 웹툰에 대해서 해외로 지금 뻗어나가는데 네이버 웹툰이 그런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회의 땅 내용을 넣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웹툰은 원소스 멀티 유저입니다. OSMU라고 하는데 웹툰 하나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 게임 이렇게 이 IP를 가지고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콘텐츠의 한류에서 지속적인 소비에 대한 관점에서 웹툰은 계속 주목을 받지 않겠냐라는 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뭐 애플이랑 LG노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뭐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내일 또 우리 장시작전 방송에서 또 방송을 또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또 이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월요일 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이제 5월 19일 날 대전에서 프라임 저희 투자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가 있는데요. 우리 815 가족분들 중에서 이제 여기 신청하신 분들, 프라임 클럽으로 오셔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대전 투자 콘서트에서 저녁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또 현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오실 분들은 거기서 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도 가족 여러분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우리 815와 함께, 그 다음에 제가 아침마다 장시작전 방송에서 자세하게 시장을 이야기해 드리니까 다음 한 주도 김맨과 함께 또 잘 대응하시는 한 주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장시작전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맨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